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재 법인세 인하 등 개편 작업에 나서야 할 요인이 크지 않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더라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것에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다며 법인세율만 인하했다가 세수 결손만 생기고 투자 증진 효과는 없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에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위법 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채무자가 아니면 앞으로 돈이 없어 제때 갚지 못하고 5년이 지난 대출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서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대출 채권 소멸시효 연장 움직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 인천 백령도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경기도 연천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파주와 김포에 있는 모든 돼지를 매몰 처분하는 등 강력한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했습니다. 단기간 내 경기 지표가 개선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국회가 바라보고 있는 경기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앞서 올해 성장률 2.4%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는데 국회도 역시 경기 인식을 부정적으로 봤네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 및 중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성장률 2.4%보다 낮은 건데요. 올해 설비 투자가 7%, 건설 투자가 4.5% 감소하는 등 투자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총 수출은 지난해 3.5%에서 올해 1.3%로, 민간 소비는 2.8%에서 올해 2.1%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올해 소비자 물가가 겨우 0.8% 올라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4%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 측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경기 지표의 상승 반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년에도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봤던데 정부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했다고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성장률을 2.3%로 전망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2.6%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수출도 소폭 개선되겠지만 투자 활력을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중기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수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성장률이 2% 초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네, 오늘도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최근 원금 손실을 초래한 DLF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금융당국은 DLF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제도를 손본 뒤 이달 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우선 이 국회 정무위에서 이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죠. DLF 사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당국도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은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부의 통계 시스템도 작동을 안 하고 있고 판매하는 직원들도 상품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데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는지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게 맞는지 하는 부분을 다 같이 포함해서 고민해보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금융위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 부분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 판매 과정에서 추가 보호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등 취약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충분한지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이달 말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연루된 조국 펀드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법 여부에 대한 질의도 계속되는데요. 은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게 정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 조국 펀드에 대해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사실관계 파악은 나서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코링크 PE가 투자한 WFM 주가 조작 의혹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라는 주장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네, 홍 총리는 법인세 제도의 추가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홍 총리는 세율 25% 해당 기업은 105개 정도이며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홍 총리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도록 맞춤형 세액공제 제도 확대는 유연하게 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현재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오늘 삼성생명 암 입원 보험금 지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임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6달 동안 입원했던 박경자 씨는 삼성생명과 분쟁 중입니다. 박 씨는 약관에 따라 입원 날짜에 맞춰 하루 10만 원의 보험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생명은 암 치료와 관련한 입원일만 계산해서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인들의 나름 판단을 해서 그런지 지급을 안 하겠다고. 삼성 본사에서도 와가지고 지급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생명보험사들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암 입원 보험 분쟁 조원 안건 908건 가운데 551건에 대해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551건 중 40% 정도인 217건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부사 평균인 55%보다 낮고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정 결정, 직업 공고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험회사들이 여전히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회사들의 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선을 촉구를 하고. 삼성생명은 내부 방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일부 지급의 형태로라도 지급을 하는 거고요.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에 총 30명의 인력을 투입해 암 입원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종합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국감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유언장 작성 서비스를 하다가 반인륜적이란 지적에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선 LH의 채용 비리도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먼저 유언장 서비스가 뭡니까? 네, 그 LH가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지난해부터 홀몸 어르신 살피미 사업을 통해서 이 고용 취약 계층인 장애인을 살피미로 채용을 하고 임대주택에 사는 어르신들에게 이 장애인들이 안부 전화와 세대 방문 그리고 유언장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15건의 유언장이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임대주택에서 무용고 사망자가 나왔을 때 이 불량 채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미리 유언장을 받는 것이라며 유언장 작성은 가족이라도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이 유언장을 작성하라는 것은 당사자가 받아들일 때 정서적으로 대단한 충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창흠 LH 사장은 사과의 뜻을 먼저 밝히고 원래 취지는 장애인을 고용해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는 것이었다며 유언장 작성 서비스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기자, 또 오늘 국감에서는 이 LH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직원이 15채나 분양받은 일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LH 직원 A씨는 수원과 대전, 화성, 동탄 등의 LH 아파트를
수의계약과 추첨 등의 방법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분양을 받으면 회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하지 않았고 결국 견책 징계를 받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LH 직원의 친인척 채용 비리도 오늘 국감에서 질타를 받았는데요. 앞서 감사원은 LH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서 친동생에게 최고점을 주기도 하고 또 채용 담당자가 직원 조카의 채용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등 5명을 부당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센 비판이 일자 변창흠 사장은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비리 연루 직원들은 업무에서 지난 2일부터 즉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오 기업 신라제는 이 수상한 주식 거래로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수백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먼저 감사원 징계 확정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감사원은 기재부 고위 공무원인 A 실장이 신라젠 문은상 대표에 대한 조세 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월 기재부 장관인 홍남기 부총리에게 A 실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A 실장이 재심의를 요청한 데 대해 감사원은 지난달 기각 결정을 내려 A 실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경징계 이상의 징계로 확정했습니다. A 실장이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겁니까? 네, 신라젠은 지난 2014년 3월 35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했는데 문 대표는 이를 통해 1,0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국세청은 신라젠이 대표이사인 문 대표에게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판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증여세 49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표가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했고요. 문 대표의 고교 선배인 A 실장은 조세심판원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예규를 잘 검토하라고 전달하고 자신이 위원장인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문 대표에게 유리한 법규 해석을 내리기로 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감사원은 결국 A 실장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8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A 실장이 재심의를 요청했고 이번에 기각 결정이 나면서 이 징계 요구가 확정이 된 겁니다. 감사원은 조세심판원 관계자들이 조세심판원의 고위직과 관계가 있는 A 실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는 어려웠다고 봤고요. A 실장이 예규가 있다고 직접 3차례나 전화해서 알려주는 등 이례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서 A 실장의 재심의 요청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돈을 뽑거나 보낼 때 이 내 얼굴을 카드로 쓸 수 있다면 안심이 좀 될까요? 최근 이 정맥이나 홍채를 이용한 인증 기술이 나온 데 이어 얼굴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만간 도입될 전망입니다.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채나 정맥을 활용한 인증 시스템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물건을 살 때 은행 ATM기에서 돈을 뽑을 때도 생체 정보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금융생활 모습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에는 지문, 홍채에 이어 얼굴 인식 기술, 일명 페이스페이 시스템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사용자 얼굴에서 100개 이상의 특징을 잡아 이를 디지털화한 뒤 해당 정보를 실제 결제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간편 결제 시장이 2년 새 3배 이상 커지는 등 빠르게 성장하면서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도 간소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페이스페이 시범 운용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안면 골격까지 성형이 가능한 시대에 얼굴 인식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목소리 결제 인증 시스템, 손바닥으로 결제가 가능한 핸드페이도 연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전보다 18억 4천만 달러 늘어난 4,033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에 두는 예치금이 180억 2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6억 4천만 달러 감소했지만 전체 외환 보유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유가증권이 3,745억 달러로 35억 2천만 달러 증가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일본 수입 차량의 국내 판매량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브랜드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1,100세대에 그쳐 1년 전보다 59.8% 감소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난 7월 감소율은 17.2%였는데 8월에는 56.9%로 늘었고 이런 추세가 지난달까지 이어졌습니다. 국내 IT 기업들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7천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 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340차례에 걸쳐 모두 7,428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중 행정처분을 받은 6,244만 건에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81억 8천여만 원으로 건당 평균 과태료가 131원에 불과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4대 경제단체장 오찬, 경제해법 찾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내 4대 경제단체장들을 불러 점심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관심이 상당히 쏠렸는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우선 오늘 참석자 명단이 어떻게 되죠? 네, 경영계에서 모두 4개의 경제단체 회장들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그리고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인데요.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석 달 전에도 경제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업인들을 배제하고 경제단체장들만 불러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만남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습니까? 네, 경제단체장들은 그동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들을 오늘 대통령께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확대 적용을 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또 한 번 규제 혁파를 얘기했습니다.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민간 경제 생태계를 보면 건강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조금 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를 했고요.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아직 현장에서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문 대통령은 일부분 인정을 하면서도 이제 조만간 보완책을 내겠다 이렇게 화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소식이 있던데 이 개성공단 관련 소식이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개성공단이 현재는 가동을 멈춰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 자리에서 개성공단이 앞으로 재가동될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도 이 공단에 참여를 시키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최근 유엔 총회에서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DMZ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제안한 것과도 연결되는 맥락인데요. 남북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개성공단에 함께 참여를 한다면 실질적인 경제협력 장치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보관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간담회를 두고 청와대가 이 경제단체들의 도움을 요청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최근 10개월째 수출이 내리막이고 마이너스 물가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보면 그런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예. 또 오늘 만남을 청와대가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 그리고 오늘 만남 이전에 청와대가 최근 경제 상황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경제단체장들에게 자세히 듣겠다라고 배경을 밝힌 것 역시 이런 해석에 무게를 쏠리게 하는 배경입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빨간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13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인천 백령도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방역 당국이 현재 초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 백령도 소식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인천 백령도의 한 돼지 농가에서 60일 된 돼지 7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가는 돼지 270여 마리를 키우고 있고 3km 반경 내에 다른 농가는 없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지난달 26일 강화군 성모도에 이어 섬 지역 두 번째 발병이 됩니다. 그렇군요. 정부도 지금 대응 수위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라고요. 네, 농식품부는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파주와 김포 지역 모든 돼지들에 대해 수매와 살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에 나선 것인데요. 피해 농가 3km 내에 이미 살처분이 확정된 돼지를 제외한 나머지 6만여 마리가 대상입니다. 수매 신청은 오늘부터 시작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정부는 수매한 돼지에 대해 정밀 검사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도축해 출하하고 나머지는 모두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2건의 확진 판정이 추가되면서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에 내려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오늘 새벽 3시 반부터 48시간 연장이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는데 감염 경로를 좀 파악하는데 실마리가 좀 풀렸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네, 환경부는 어제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를 정밀 진단한 결과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멧돼지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바이러스가 넘어온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아직 단정짓기 이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감염 매개체였다면 멧돼지의 사체가 먼저 발견되고 농가 피해가 순차적으로 발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또 첫 발생지인 파주 농가를 비롯해 여러 피해 농가들은 멧돼지 접근을 차단할 설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문 때문에 환경부도 멧돼지와 농가돼지 사이에 또 다른 전염 경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이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다는 것은 이 통제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추가로 다른 지역에서 멧돼지 감염이 확인될 경우 사태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란 또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 멧돼지는 33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멧돼지들 사이에 전염이 이뤄지면 멧돼지의 자유로운 이동성 때문에 감염 지역이 더 넓어지고 방역망도 더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은 확산 차단을 위해 비무장지대 철택을 통과하려는 멧돼지를 발견 즉시 사살하라는 지침을 최전방부대에 내렸고요. 또 북한에 통보한 가운데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일주일간 헬기를 동원해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 전 접경 지역에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도 폐사체 발견 지역 인근에 멧돼지 포획틀을 늘린 가운데 추가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빚의 유통기한 손질. 돈을 빌린 뒤 돈이 없어 제때 갚지 못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채무 의무가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이 교묘하게 이를 연장해 왔는데요. 당국이 일명 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제부 류정훈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 기자,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이 돈 갚으란 독촉을 그동안 받아왔었는데 원칙적으로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네, 대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즉 그 돈 갚을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인데요. 그런데 금융권이 시효가 끝났다고 손을 놓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신청을 하면은 이 기간이 최대 10년 늘어납니다. 채무자는 그렇게 되면 15년간 빚 도촉에 시달리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 법원을 통해 추심 기간을 늘리는 셈인데 금융권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도 나름 이유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국은 어떤 식으로 이걸 개선하겠다고 하는 거죠? 네, 금융기관들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데에는 이제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즉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은행이 임의로 회수를 안 했다고 하면은 추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한다는 겁니다. 당국은 이런 점을 반영해 개선안을 준비 중인데요. 우선 원칙적으로 5년이 되면 소멸시효를 그대로 끝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하기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소멸시효를 완성시킨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없도록 면책제도도 손볼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류 기자,
5년만 빚을 갚지 않으면 갚아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피어날 것 같은데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러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5년만 버티자 이런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당국은 돈을 못 갚은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빚이 연체가 되면 연체 정보가 금융회사끼리 공유가 돼서 다른 곳에서 추가 대출도 못 받고 이제 신용카드도 해지가 되거든요. 그 행여나 발생할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채무자에 대해서 시효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권은 이렇게 될 경우 5년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져서 이는 곧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류 기자 잘 들었습니다. 퀴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 밖에선 크고 작은 무역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을 통해 갈등이 조율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때론 갈등이 더 심화돼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요. 오늘은 이 미국과 중국만큼이나 갈등의 뿌리가 깊은 미국과 EU 간의 갈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EU를 상대로 9조 원대 관세 부과 조치를 밝혔고 EU는 미국 측 조치에 맞대응할 것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오늘도 오후 토론 가져보겠습니다. 송수영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재무고민교수 그리고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 고문님께 오늘 이슈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EU산 일부 제품에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이유, 이 배경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미국과 EU가 WTO에 제소한 게 있습니다. 양국에서 만들고 있는 비행기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2004년도에 제소가 돼서 15년간 끌어온 건데요. 이번에 WTO가 미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갖고 1968년부터 2006년까지 180억 달러 정도의 불법적인 보조금이 비행기, 특히 에어버스를 만드는데 투입됐다. 그래서 대형 항공기 개발 판매에 있어서 정부의 어떤 이 개입을 역할을 규제한 CLA라는 규정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관세를 매겨도 된다. 징벌적 관세는 지금 100%까지도 매길 수 있는 그런 큰 레인지를 줬고요. 지금 미국과 EU가 이러면 열흘 전에 관세 부가 열흘 전에 만나서 협상을 하는 그런 절차들이 일반적이고요. 대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처음은 아니고요. 이런 결정들이 나면 양국에서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하고 또 거기서 합의를 도출해서 또 뭐 다른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풀렸는데 또 트럼프라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강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돼 있습니다. 네, 나라 간의 무역 거래에서 뭐 관세 얼마든지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벌적 관세라는 표현을 아까 좀 써주셨는데 그 이유를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위반을 했는데 징벌적 관세다 보니까 지금 항공기 문제인데요. 징벌적 관세는 아무거나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러한 부작용 보조금, 불법적인 보조금의 부작용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징벌적으로 아무거나. 그러니까 지금 막 깨알같이 들어옵니다. 뭐 올리브, 뭐 명품 가방, 품목에 아무거나 매길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징벌적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맞는 그러한 지금 저 재판의 결과가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송 교수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미국과 EU 간의 무역 갈등은 앞서 최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꽤 10여 년 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 이 갈등이 확산됐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이 살얼음판의 대치가 이어져 왔었는데 이 좀 그간의 무역 전쟁, 미국과 EU 간의 좀 진행 상황을 좀 다시 짚어주신다면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WTO에서 그 미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큰 이슈로 이것이 등장했지만 사실 2002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에어버스가 이제 보잉보다 판매 대수도 적고 뒤따라가는 기업 입장에서 그 보잉사의 미국 정부가 그 이제 서브시디니까 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4년도에는 드디어 이제 에어버스가 특히 그 보잉사보다 앞서게 됐어요. 특히 지금은 단종이 됐지만 380하고 350이라는 중거리용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판매가 호조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값이 싸게 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이 2004년도에 제소를 걸었고요. 그럼 2002년도에 걸은 제소는 그 당시에 그걸로 이제 문제 해결이 됐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제 EU와 미국이 갈등이 저는 이제 앞으로 더 확장될까 아닐까 해서 지금 에어버스는 이거를 확산시키지 말고 협상을 하라 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EU 쪽에서 쥐고 있는 무기가 좀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재미난 게 지금 이번에는 이겼잖아요. 똑같은 지금 송 교수님 말씀하신 똑같은 그 안건으로요. 9개월 후에 EU가 미국을 제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9개월 후에 나오니까 내년 초쯤에 이제 나오겠죠. 나오면은 똑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9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가 이 미국과 EU 간의 무역 전쟁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게 9개월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 방금 첨언을 고문님께서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이번 그 WTO의 결정, 미국이 EU와의 그 무역 협상에서 우위에 선 그런 결정으로 좀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위에 일단은 섰죠. 돈을 많이 이제 관세를 매길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원래 미국이 요청했던 거는 11빌리언 달러니까 110억 달러니까는 지금 허락된 것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더 컸죠.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100% 징벌적 관세율을 요구했는데 25%까지 허용됐고 이제 물론 아까 최 고문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독일 요 나라들이 에어버스의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다 매기는데 심지어는 스웨터에서부터 아까도 말씀 올리브 오일에서부터 기름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타격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 EU와 미국 사이에서 자기네들 두 지역들끼리 이렇게 막 경쟁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럽 안에서 조금 혜택을 보는 나라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에어버스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아일랜드에서 판매하는 아이리시 위스키 같은 경우는 미국에 관세 안 내고 수출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쪽에서 만드는 위스키는 25% 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비교가 안 되겠죠. 물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상승작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긴 하지만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어버스나 유럽 쪽에서도 레버리지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그 부품을 조달하는 것이 40%가량이 미국에서 조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미국 당연히 비싸지게 되면 덜 팔리게 되면은 부품 수입을 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있는 부품 공장이나 이런 데도 타격을 입게 되죠. 정확하게 이게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일본이 금지하고 났는데 대상국을 좀 바꾼 결과가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관세 카드를 미국이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 이 부분에 있겠습니다. 최 고문님. 당장 미국이 EU와의 전면전보다는 앞으로 남은 9개월을 좀 주셔야 된다는 얘기도 해주셨지만 무역 협상의 카드로 압박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 기선제압용입니다. 왜냐하면 11월 1일 날 EU에 새 집행부가 들어오는데 아주 면면이 기가 막히신 분들이 이제 포진을 합니다. 베스트게르라 그래서 경제국가위원장인데 집행위원 부위원장으로 갔는데요. 여기는 어떤 분이냐면 실리콘밸리의 숙적입니다.
왜 구글, 퀄컴 거기다 과징금하는 거 예. 주인공이거든요. 그다음에 요번에 또 누가 됐냐면 무역 담당 집행위원회 필 호건이라고 아일랜드 사람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뭐 공공연하게 말한 게 트럼프 당신이 잘못한 일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루고 다니신 분이고 예. 거기다가 젠틸로티라고 경제 담당은 지금 다른 그러니까 기후 협약 쪽으로 미국을 지금 이 압박하려는 부분들을 지금 예. 벌써 이제 말을 해놓고 있어요. 따라서 기선 제압을 안 하면 11월 1일부터는 지금 미국이 이 큰 파도를 지금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일단 선수를 굉장히 뭐 기선 제압을 해놓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마침 생겨서 전면전보다는 조금 뭐 많은 시간 9개월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서로의 어떤 이 기선 제압용으로 가고 근데 지금 EU에서 뭐가 지금 불만이냐면요. 예. 대서양 동맹이 지금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토에다가 지금 뭐 이 분담금 더 내라 그러죠. 그다음에 기후 협상 빠졌죠. 그다음에 특히 이란 핵 협상 빠졌는데 이란 핵 협상에서 빠지면서 예. 뭐가 있었냐면요. 에어버스가 이란에 대규모로 비행기 파는 게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신경전과 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지금 맞부딪히는 그런 아주 뭐 1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2018년도 7월 25일 날 융커 집행위원장하고 트럼프하고 야 싸움 그만하자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간두고 딴 사람이 라이언이가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새 집행부와의 네. 힘싸움 시작된 거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역 전쟁의 전선이 EU 쪽으로도 좀 넓어지는 그런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송 교수님, 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이 대중 관세율처럼 EU를 단계적으로 좀 압박할 가능성, 이 부분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희망사항 가능성도 사실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없는데 네. 그다음에 희망사항도 없어야 되는데 이게 트럼프라서 좀 불안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왜냐하면 때문에. 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는 것도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연장되고 확장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트럼프가 그 어떻게 보면 승부사적 기질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네. 이제 뭐 개인적인 사업에서만 했어야 되는데 예. 이 전 세계적인 경제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참 이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미국과 EU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 예. 트럼프한테는 중국과의 전선도 있고 미국과의 전선도 있고 특히 여기서 저는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EU가 복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에어버스하고 보잉사가 서로 간에 가격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격을 상승시켜서 비행기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예. 근데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세 번째로 많이 비행기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코맥이라고 해서 중국의 비행기 회사입니다. 이 중국의 비행기 회사가 주력을 두고 있는 것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타고 예. 한 5,000km 정도까지 가는 중거리 여객기를 많이 생산을 네. 하는데요. 중국은 내수 시장도 클 뿐만 아니라 현재 그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빨리 쫓아가서 거의 에어버스나 보잉 이 정도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예. 엔진의 그 기술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이 엔진의 개발, 뭐 그다음에 비행기의 그 보호, 그러니까 고객들을 여객들을 보호하는 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항공 산업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뭔가 하면 A380 같은 큰 비행기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 중형 비행기 가지고 그냥 15,000km 이렇게 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얘기가 완전히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 에어버스와 보잉이 만약에 전선을 형성한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중국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를 만약에 트럼프한테 누군가가 좀 이해를 시켜준다면은 예. 적어도 미국과 EU 사이의 그 무역 갈등이 미국과 중국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항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한 그 예시를 들어서 확전 가능성을 좀 자제할 가능성도 좀 남아있다는 지적을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최 고모님, 네. EU가 방금 아까 말씀하신 네네. 대로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 집행부가 들어선다면. EU도 미국 항공사 보잉에 대해서 미국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WTO에 좀 제소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만 상황에 따라 EU도 이 징벌적 관세를 물릴 수 있는 근거가 좀 마련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명분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예. 거죠.
지금 뭐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항공 시장이 양분이 돼 있습니다. 에어버스하고 이제 보잉하고 두 개인데 예. 사실 지금 들어오고 싶은 데가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근데 요번 EU와 미국의 무역 전쟁의 키워드 중에 키워드는 보조금이거든요. 예. 중국 항공에서 지금 보조금 많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미국하고 EU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조금 제도를 없애면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쫓아올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은 안 질라고 예. 지금 융커가 벌써 퇴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이 보복할 것이다. 예. 그렇게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아직 이제 EU도 어떤 징벌적 관세에 대한 명분을 갖게 되면 이제 치열하게 네.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대로 송 교수님, 타협할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뭐 같은 사건의 사안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특히 그 미국을 제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예.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 앵커께서도 잠깐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게 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 Measure라고 해서 FDII라는 제도가 이게 뭔가 하면 미국에서 특허라든지 소프트웨어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외에 수출할 때 예. 세금 보조를 해줍니다.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2017년부터 트럼프 행정부에서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보잉 같은 회사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특허와 기술적 우위나 이런 것들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예. 이럴 때 굉장히 그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에어버스나 유럽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제소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2002년도의 경우랑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한번 이겼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런 그 보복 조치를 가질 수 있고, 이거는 또 상대적으로 2002년도에는 빨리 그것이 문제가 정착이 됐거든요. 해결이 돼버렸어요. 2004년도에 미국이 제소한 것처럼 15년 질질 끌질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유럽 쪽에서 EU 쪽에서 이제 미국과의 무역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이거에 대한 고려를 분명히 해라 하는 거를 분명히 그 레버리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 무역 대표부죠. 라이시거 같은 분이 아마 뭐 트럼프를 설득하게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설득이 안 되고 트럼프가 계속 밀어붙인다 그러면 미국도 경제적 하락을 피할 수가 없게 되면은 선거에서 집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고모님, 네. 뭐 타협 가능성 얘기가 나와서 네네. 말인데 지금 미국은 중국과도 상당히 힘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힘을 이렇게 크게 쓰진 않을 것 같다. 말씀하신 대로 엄포에 그칠 수도 있다. 협상의 카드로서.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EU하고 중국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EU에서 수입하는 게 한 1,000조, 1,100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690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EU에 수출하는 거는 한 700조 되고요. 중국에 수출하는 건 200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배가 더 큰 경제 체제가 EU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을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숫자로 보면 작년도에 희한하게 2018년도에 미국과 EU 사이의 무역이 70%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국하고 피한 것들이 이쪽으로 왔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러한 경제적 규모로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뭐 단계적으로 타협점을 가는데, 지금 잘 보세요. 미국이 지금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FTA 정리했죠. 지난달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무역협정 맺었죠. 그다음에 지금 EU하고 요것만 넘어가면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 요게 끝나고 나면 바로 중국과의 마무리에 방점을 찢을 수 있는 지금 이 스탠스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한다 그러면 조기에 어떻든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개연성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라박 이런 분쟁들도 결국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겠죠. 직접적인 타격을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송 교수님. 네. 실제 지금 우리 수출이 10개월 연속 지금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미국과 EU 간 갈등이 우려를 좀 더 키울 수도 있다.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로컬 이슈 아닌 우리 국내 이슈로서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저희들한테는 너무나 안 좋은 소식이 네.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미국,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원인, 이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예.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미국, 중국만 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그 R의 공포라고 해서 실체, 리세션의 공포가 지금 2020년, 뭐 2022년 올 거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하고 있는 장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도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독일이나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미국과 유럽 사이의 무역 갈등이 만약에 서로 상승이 된다 그러면 진짜 모두가 지는 게임이 되는 거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럴 땐 뭐 한국이 나서서 뭐 무역 다시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랬을 때는 결국은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더욱더 이 내수 시장 확대와 이 재정 확대 정책을 그럴 때는 막 정말 비상사태로 보기 때문에 예. 국가 재정 적자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감수하고서라도 예. 재정 확대 정책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고문님께는 네. 이 부분을 좀 여쭐게요. 그 EU와의 실제 우리 교역 네.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저번 달 것만 보면 마이너스 11.7%가 빠졌습니다. 네. 근데 EU에 관해서는 10.6%가 올라갔습니다. 저번 달에 예. 가장 많이 증가세를 보인 건 CIS 그룹이고요. 거기 40%가 올랐고요. 중남미도 10%대가 올랐고요. 대중은 마이너스 21%, 대미 마이너스 2.2%였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유럽존에는 지금 10.6%가 올라갔단 말이죠.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지금 빠지는 순간 마이너스로 가는 순간 굉장히 예. 힘들어지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타협점이 보이는데 11월 13일 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6개월간 유예했던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11월 13일 날 지금 매긴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게 되면은 일단 유럽 내에서는 자동차 부품에 관해서는 굉장한 공급망이 잘 돼 있어요. 예. 뭐 핀란드에 있고 체코에 있고 이러면서 거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수출도 우린 중간재들 부품들 예. 많이 파는데 그게 확 빠지는 순간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것보다는 당장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은 11월 13일 과연 유럽의 자동차에 대해서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느냐 안 매기느냐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 나라는 또 다른 그런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여쭐게요. 네. 오늘 나라 밖 이 그 무역 갈등 소식을 지금 두 분의 전문가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타협 가능성보다 확전이 됐을 경우에 우려되는 뭐 불안 요인이 있다면 좀 지적을 해주시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데는 당연히 미국이 제일 크고 예.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EU도 크긴 하지만은 좀 상대적으로는 좀 적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EU마저도 그렇게 이제 그 무역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그러면 수출도 잘 안 될 테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한테는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뭐 극복하든지 뭐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쪽으로 수출이나 수입을 무역을 더 늘리는 방향도 지금 사실 현재 상황에서 더 사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나라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저는 뭐 국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확대 정책과 금리도 낮춰야 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북미 간의 평화 조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북쪽 북한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그쪽에서의 내수를 좀 조달할 수 있는 그거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고문님 끝으로 한 말씀 뭐 대비책 관련해 한 말씀 해주시죠. 대비책 우리 기업들이 알아서 잘하게 맡겨놓으면 됩니다.
자, 알아서 이거 먹고 사는 문제인데 수출 예. 가서 우리 영업사원들 가서 다 뚫고 오는데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EU라든가 뭐 미일 협정 이런 것들 다 봤을 때 희한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무역. 이 국경 간의 정보 이전 자유화 등등하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대책 없이 부닥치면은 이건 진짜로 우리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 IT까지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수출 이거 안 되는 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예. 기업들 알아서 하게 기업 힘내게 경쟁력 주고요.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디지털 무역에 대해서 지금 솔솔 나오는 거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진짜 이 방송 보고 계신 정부 관계자분은 디지털 무역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알겠습니다. 꼭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실 때 내년도 수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지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